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국어가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수능과 내신에서 얼만큼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키운 국어 한 과목이 영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신에서 평균 평점을 가장 낮추기 쉬운 과목이 영어나 수학이 아니고 국어입니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이 학원을 다니지 않다가 내신이 잘 나오지 않자 학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학원 다니기 전에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어는 학원을 다니지 않을 때의 성적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주 2회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수학은 주 3일 다니고 있었죠. 이 학생의 고3에 올라왔을 때 평점 평균은 이 세 과목 합했을 때 4, 2, 8이요. 8, 3 했을 때 2.7 평균 평점이 이렇게 확인되죠. 이 학생의 그 내신 성적으로는 수시 교과를 수도권 하위, 수도권입니다. 인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하위대에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종으로는 인서울 하위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국어에 좀 필요성을 느끼고 학원을 다닌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어 성적을 내신 2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신 2등급을 받고 역시 영수는 똑같은 성적 2등급, 2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합이 6이 되겠죠? 평균 평점은 2.0이 됩니다. 2.0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레벨이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수시 교과를 인서울로 넣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학종이 준비되었을 경우에는 인서울 중위권대까지 가능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국어에 좀 관심을 갖고 더 투자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영어나 수학은 주 2회, 3회를 갖고 엄청나게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쏟아붓겠죠. 그런데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학원을 잘 다닌다면 성적을 영수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1등급을 주 1회 학원을 다니면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과목을 합해보면 합이 5가 되겠죠. 나누기 3 했을 때 1.7까지 내신 평균 평점이 상승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7과 1.7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시죠? 수시 교과로 학추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학추를 받았을 때 인서울 중상위대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 봤을 때는 상위권대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상위권대라 하면 스카이를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학종으로 인서울 상위대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어 과목 하나를 주 1회 학원을 다니면서 영수 2, 3회 쏟아부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들이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결과적으로 주요 과목의 평균 평점을 2점대에서 1점대로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하위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의 아이가 인서울 중상위대를 갈 수 있고 정말 스카이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큰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 성적표의 주인공 학생은 제가 올해 가르친 고3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 평균 평점이 이과인데 2점대 후반 2.7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2.7이기 때문에 학추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시교과 인서울 중하위대가 그나마 약간 상향 지원했을 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육모를 수능의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학원에 고3 동안 다니면서 2학년 말에 4등급, 국어가 4등급 상태에서 수능에서 2등급으로 놀라운 상승을 이룬 성공한 케이스의 학생이었습니다. 수능 국어는 잘 받게 되었지만 성공했지만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국어는 성공했습니다. 영어도 2등급, 수학을 잘하는 친구여서 1등급입니다. 과탐도 2등급, 2등급이니까 굉장히 그렇게, 물론 이과의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이 수능을 괜찮게 받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내신의 평균 평점이 2.7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시 지원에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수능은 괜찮게 봤지만 대입 결과는 결국 수시에서 전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시로 넘어갔고 정시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국은 제가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학생이 이제 만약에 고1, 2 때부터 국어학원을 다니고 국어 내신 성적이 1, 2등급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학생은 2.7의 내신 성적이 아니고 1.7이나 2.0 가까이 근접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수시에서 인서울 중상위대를 충분히 합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국영수 세 과목의 3합 지금 보통 3합 6이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의 수시 교과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3합이 5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을 넘어가서 수능에서 국어가 어떤 그 힘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학생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수능에서 수능 국어 과목이 얼만큼 영수 이상의 파기를 갖는가 그런 사례를 제가 자, A 학생 역시 제가 올해 고3 작년에 가르친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내신 평균 평점이 1.7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요. 굉장히 이 정도면은 수시 학추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성적에 되는 학생이죠. 그래서 이 학생의 그 입시 전략은 학교장 추천을 받고 수시 교과로 지원을 해서 스카이를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잘하면 S를 가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육모를 봤을 때, 자, 3합, 그러니까 3합 6이 나와야지만 수시교과 합격이 안정권이 되는데 육모를 봤을 때 국어가 4등급이 나왔어요. 영어는 1등급, 수학이 1등급, 과탐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2, 3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 국영수를 합쳤을 때 혹은 영수과를 합쳤을 때 3합 6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죠. 자, 육모 정도로 국어가 결국 4로 끝난다 하더라도 영수과가 이 상태로만 나와준다면 합이 4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합격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나 수학이 완전 99%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백분율이 약간 1, 2등급에 걸쳐 있는 좀 불안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은 영어가 만약에 혹시라도 영어가 2가 나온다거나 1이 아니라 수학도 혹시 재수없게 2가 나온다거나 과탐이 3, 3이 나왔을 경우 국어는 그대로 4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자, 국어를 합치셨으면 국어를 빼야 되겠죠. 자, 국어를 빼서 영수과를 합쳤을 때 2, 2, 3에서 합이 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7의 내신 평점을 가지고 자,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이 됐습니다. 영수의 공부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영수의 등급 하락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봤을 때 국어를 끌어올리는 것이 확실히 맞겠다. 국어 만약에 2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국어가 만약에 2만 나온다고 한다면 영수가 1에서 2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 2에서 확실히 합격이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급하게 국어를 끌어올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물어서 SOS를 치게 되었던 것이죠. 저한테 왔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 학생은 영수가 웬만큼 된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이 학생에게 어떤 핵심을 전수했을 때 충분히 항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을 맡게 되었고 그 학생을
육모 끝난 7월 달부터 7, 8, 2달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구모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이 학생이 주 2회 수업을 해서 3시간씩 자, 그룹 개별 지도를 받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좀 어려웠지만 한 달까지 어려웠지만 초반에 그 어려운 고비를 제가 전수한 어떤 방법과 원리를 충분히 체득한 상황에서 비약적으로 결과가 높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점들이 극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인강만 듣고 인강에 의존해서 국어 공부를 한 학생인데 인강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빛깔 좋은 어떤 열매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먹었을 때 정말 뭐랄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학생의 약점을 하나도 극복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저한테 왔을 때는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긴급 수혈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건드려서 탁탁탁 집어넣어준 결과 이 학생은 자 9모에서 일단 2등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3일 본 작년 수능에서 정말 1등급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등급이 나왔어요. 실제로 여기 보지 않습니까? 1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자 수능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이 학생의 수능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국어가 1이 나왔고요. 자 영어가 정말 최악경우 2가 나왔고 수학도 1이 못 나오고 2가 나왔습니다. 과탐은 둘 다 3, 3이 나왔습니다. 3, 6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국어가 1이 나온 바람에 너무나 정말 안정적으로 합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합 5가 됐습니다. 3합 5. 그래서 이 학생 결국 어디 가겠냐면 학추 수시 교과로 고대 데이터과학과를 합격하게 됩니다. 저한테 장문의 감사 수기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어가 이렇게 수능에서 정말 오랫동안 투자했던 수학, 이 학생이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에 정말 엄청나게 투자 학원을 오래 다녔습니다. 거의 1등급을 찍긴 했지만 마지막 수능에서 2등급으로 끝이 나는 비극적인 결과, 비극은 아니군요. 아무튼 기대하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몇 개월 집중한 국어에서 1등급이 나오면서 이 학생은 해피한 입시의 엔딩을 맞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된 거죠. 바로 그건 국어에서 그것이 실마리가 펴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실히 보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국어의 힘입니다. 잘 키운 국어, 영수보다 강력하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님들이 정말 큰 관심사이죠. 고민거리죠. 언매, 즉 문법이냐 화법과 작문이냐 우리 아이에게 이 두 과목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한 입시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물론 100%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저희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언매와 화작의 선택 기준이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준점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 어떤 과목에 평균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이 6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점에 자 곡선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게 되겠죠. 여기에 제일 많은 분포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 분포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60점의 평균점입니다. 표준점수는 이 60점 평균점, 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수험생의 어떤 학생이 얻은 점수 그러니까 예컨대 80점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얻은 점수, 나의 점수가 80점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얻은 나의 원 점수가 평균 점수부터 얼만큼의 거리를 위치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많이 높을수록 자 그러니까 과목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을수록 표준 점수는 여기에 비례해서 표준 점수가 표준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엄매와 하작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선택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엄매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중상위권이 유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매는 문법이지 않습니까? 문법은 개념 암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목이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암기가 부담되다 보니까 과목이 어렵겠죠. 여러분, 어려운 과목일수록, 즉 난이도가 높을수록 어떻다고요? 높을수록 표점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잘 받게 되면. 따라서 표점 받기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법은 개념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개념을 충분히 익혀두고 머리에 확실히 새겨둔다고 한다면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있다면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됩니다. 따라서 금방금방 머리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머리에 각인은 된다고 한다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느 수준 처음에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기본 문제를 익히는 동안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되는 거죠. 자, 스키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키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까지를 한번 습득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건 이유도 아니죠. 금방 쉽게 내려옵니다. 처음 타는 사람한테 스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과목이 되는 것이겠지만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상상하고 비교해 본다면 엄매 선택이 얼만큼의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아이가 개념 이해력이 충분히 좋은가, 암기력이 좋은가, 그러면 엄매를 시키세요. 자,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사례에 대한 적용 능력이 뛰어나다? 역시 엄매를 시키세요. 기억력이 좋다? 엄매를 시키세요. 이거와 반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엄매는 그만큼 정말 늪과 같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자, 엄매 선택이 표점 받기에 유리하지만 이것을 감당할 학생한테 유리한 것이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선택 기준을 잘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의 선택에 엄매와 화작 선택의 기준을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화작 선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화작 선택은 일단 중위권 이하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중위권 이하한테 유리하냐? 일단 개념 암기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화작 과목은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만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념이 적어요. 자, 따라서 난이도 역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점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표점이 왜 불리하냐 한 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화작은 일종의 조그마한 독서 과목입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따라서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문제도 길기 때문에 문제와 지문 연결시켜서 푸는 어떤 과정의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작의 시간을 일정 정도 투여할 수밖에 없고 화작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연쇄적으로 그 뒤에 나온 독서와 문학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화작을 선택했을 경우는 시간의 연쇄 부족 현상으로 전체 점수에는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준비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풀 수 있고 그 빨리 풀어서 절약한 시간을 뒤에 나온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에 시간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따라서 독서와 문학 푸는 시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화작 선택 학생은 화작의 시간을 일정 정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독서 문학에 연쇄 부담을 준다. 따라 전체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정말 익혀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유형을 또한 익혀야 되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시간 문제와 유형 익히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량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험 직전까지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엄매는 한번 개념이 익혀지면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자, 심한 문제를 꾸준히 풀어갈 때 큰 부담 없이 연습을 그냥 쭉 해나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화작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문을 풀고 적응을 해야 하지만 학습량을 계속 일정량 이상 유지해야지만 화작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불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이 어려운 학생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화작 선택한 학생과 이 언어 선택한 학생이 실제 점수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 그 차이점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화작을 선택한 학생, 화작은 문제가 11문제가 나옵니다. 자, 11문제가 나오는데, 자, 만점은 원점수로 22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도 똑같습니다. 문법도 똑같이 11문제가 나오고요. 자, 만점은 역시 22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화작이 좀 쉽다 보니까, 자, 평균 점수, 화작에, 자, 적어볼게요. 화작의 평균 점수가 만점 22점에서 평균 점수가, 자, 평균이 예컨대 20점이 나왔다고 높게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점수, 자, A 학생의 점수는 평균 20점인데 A 학생의 점수는 21점을 21점, 1점짜리 없으니까 똑같이 2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은 좀 어렵습니다. 평균 병점, 문법의 평균은 화작이 20점인 것에 비해서 문법의 평균은 16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학생의 점수는요, 몇 점이냐면 18점을 받았습니다. 18점. 자, 그럼 단순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A 학생의 점수는 그 화작이 20점을 get을 냈고 받았고, 또 문법, B로 바꿨네요. B 학생은 문법에서 1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표점으로 바꾸어 봐야 되겠죠. 표점으로 바꿨을 때 몇 점이 될까요? 역시 화작의 A 학생 역시 표점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계산법 적용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표점이 평균에서 얼만큼의 거리를 갖는가를 수학적으로 환산한 점수이기 때문에 A 학생의 표점은 원점수가 20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정해 볼게요. A 학생의 표점은, 자, 그러니까 약 실제 원점수는 20점이지만 표점이, 예컨대 표점 만점이 3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A 학생의 표점은, 근데 평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2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문법의 B 학생은 평균보다 2점이 높지 않습니까? 2점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표점은 훨씬 더 높게 나오겠습니다. 표점이 약 25점 가까이 나온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A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과 똑같은 점수를 이렇게 얻게 됐지만 표점이 22점밖에 안 되는 반면에 B 학생은 원점수는 18점밖에 안 되지만, 즉 여기 나왔던 화작 학생보다 점수를 적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점은 높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3점을 더 높게 되면서 뒤에 문학과 독서, 올픽이 합쳤을 때 3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표점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화작을 선택했을 때 그만큼의 난이도상의 불리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로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제는 국어를 잘하는 법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히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해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중등 어머님들 당연히 이런 질문 해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중1, 2까지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죠. 두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책 읽기가 중3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과목이죠. 중3, 고 1, 2 올라가게 되면 학교에서 도서 목록으로 필수 도서, 학생부 독서 기록장을 채울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꾸역꾸역 읽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읽을 수가 없죠. 그런
정말 간헐적인 책 읽기를 통해서는 정말 독서나 독해, 국어 과목의 성적 향상에 도움되는 양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런 방법,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출문제 학습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중학교 때부터 기출 지문을 공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고요. 근데 그걸 단순히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문제풀이 위주로 풀면 안 됩니다. 처음 접근할 때는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자, 기출문제를 독서, 독해 위주로, 다시 말하면 지문의 이해 위주로, 지문의 이해 위주로 공부를 시켜야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독해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기출학습 좋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문제풀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기시겠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미 단위 읽기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자, 어머님들, 우리가 어휘력이 좋은 사람은 문장을 잘 쓸 뿐만 아니라 문장을 잘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버케뷸러리. 우리가 옛날에 바퀴벌레라고 했죠. 자, 예, 바퀴벌레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문장을 잘 읽고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기본이죠. 자,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죠? 일단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문장 이해력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장이 단순한 혼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이 되고 문장이 길어지면서 단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랬을 때 이 겹문장 단어들의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단어들을 골라내서 그것들을 연결시키죠.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 즉 문장 이해력이 관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장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문단을 만들게 되겠죠? 자, 문단을 만들 때 그 문단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의 연결,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자, 이번 겨울 방학 때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고3 올라온 학생이 있습니다. 남학생인데,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독해에 굉장히 독서, 특히 국어 독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가지고 막 문제의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기술적인 접근 방법, 그러면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문장의 이해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모래성과 같다. 그러니 기술적인 부분과 문장 이해력을 맨 처음엔 더 집중해서 그걸 연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생이 맨 처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수용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학생이 열심히 문제 푸는 방법만을 제가 알려준 그것만 붙들고, 저는 그것만 알려준 게 아닌데 그 학생의 관심사가 문제를 빨리 풀어 맞추는 거에 관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문의 이해력을 열심히 정리하고 그거를 논리 흐름을 분석하는 훈련을 제가 수업 시간에 시키고 숙제할 때도 시키지만 그 학생이 그걸 게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결과가 썩 욕심만큼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학생이 드디어 저한테 고백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번 주 수업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요 독서가 조금 낮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낮았는데 제가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장의 논리적 관계 흐름, 단락의 흐름들, 논리적 흐름, 글의 구조 같은 걸 분석하면서 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 푼다는 분석을 많이 해보면서 글을 깊이 있게 읽는 과정을 반복해서 했더니만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정답률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문장의 논리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문단들이 그 다음 모여서 한 편의 글을 만듭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들을 만들고 문단들 또한 그것들이 모여서 문단들이 모여서 전체 한 편의 글에 연결과 흐름, 논리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편의 글이 어떤 건 비문학이고 어떤 건 문학인데 문학 안에서도 어떤 건 현대시고 어떤 건 현대 소설이고 어떤 건 고전시고 어떤 건 고전 소설이고요. 어떤 건 극이나 수필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갈래의 글들이 적어도 국어엔 10개 이상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같은 문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 쓰는 거와 소설 쓰는 게 똑같습니까? 논설문 쓰는 거와 그 다음 기술적인 글, 경제법에 대한 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것들이 국어란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그 갈래별로 그 그래머 문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각각의 갈래와 글의 종류에 따른 의미 단위 읽기 방법들을 정말 체화하지 않으면 독서를 이 국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사례를 가져가서 한번 실제로 의미 단위 읽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예시로 현대시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신석중의 지도라고 하는 현대시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이 시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시의 어떤 그 의미가 주제가 뭐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대략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시를 한 1분, 2분 안에 읽고 보고 의미를 추리할 수 있겠습니까? 고3은 그렇게 풀하지만 시간 안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자녀들에게만 이런 것들 어려운 걸 풀려고 떼쓰지 마시고 한번 이 기회 한번 읽고 한번 의미를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단위 읽기라고 하는 거는 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문장은 여러 가지 단어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단어들 속에서 정말 의미를 가진 핵심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단어를 추려서 그 단어를 추려서 자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조합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의미를 추리하고 조합하는 거죠. 자,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지도에서는 푸른 것을 바다로 가였고, 얼룩달고 한 것을 육지라 부는 습관을 길러왔다. 여러분들,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가 있습니까? 주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는 여기서 우리는 정도로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일단 주어를 끄집어내 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지도에서 푸른 것을 바다, 그렇죠? 지도에서 푸른 것은 바다고 얼룩덜룩한 것은 육지라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죠. 그게 끝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도에서 푸른 것은 바다고 얼룩덜룩한 것은 육지다. 너무 상식 아닙니까? 어려워할 거 없죠. 자, 일단 일련의 의미 단위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을 중심으로 문장의 의미를 재구성해 보는 거죠. 단순합니다. 자, 이연 가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로 푸르고. 여러분, 이연의 주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나는 뭐 학생이다, 뭐 철수는 학교에 간다고 같이 주어 서술어가 분명한 쉬운 문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바다가 주어입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서술어? 한 색깔로 푸르다. 이게 중심 의미죠.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면 이연의 중심 의미에서 비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연의 중심 의미는 자 바다는 푸른데 어떻게 푸르냐면 하늘을 닮았습니다. 어떤 하늘을 닮았습니까?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는 하늘을 닮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보시면 하늘에 무슨 뭐 대한민국의 국경과 일본의 국경, 북한의 국경에 무슨 하늘이 금이 그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는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분단되어 있지 않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하늘처럼 바다 역시 한 색깔로 푸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다는 국경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어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주어고요. 플러스 뭐다? 국경이 없다. 자, 이렇게 의미를 이연의 의미 단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3년 보겠습니다. 자, 연이 바뀔 때 주어가 바뀝니다. 자, 1년의 주어가 아까 우리가 주어에서 2년의 주어는 지금 바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3년의 주어는 뭘로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3년 주어는 바로 육지로 바뀌었네요. 자, 육지가 석류 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자, 육지가 울긋불긋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육지의 모습이 뭐 색깔이 울긋불긋하죠. 갈색도 있고 또 팽개지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지의 색깔이 울긋불긋 녹색으로 갈색으로 이렇게 지도의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색채를 즐기기 위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그건 무슨 이유일까? 육체가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3년의 주어는 뭡니까? 3년의 주어는 육지가 되겠고요. 육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육지는 이렇게 바다와 반대로 앞에 이연의 바다는 국경이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는 바다와 하늘과 달리 뭐가 있다? 자, 울긋불긋 색채를 즐기는 이유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 안에 적대하거나 또 갈등을 일으키거나 같은 그런 국경을 갖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국경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연이 바뀝니다. 연이 바뀌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연의 주어는 뭡니까? 자, 조선과 인도가 주어가 되겠네요. 조선과 인도가 이 지도에는 왜 이리 많냐? 자, 서리법 문장으로 흔히 묻고 있네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 조선과 인도가 지도가 많다. 조선과 인도,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단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고 일제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 구한말 이전의 조선시대에 쓰이던 용어 아닙니까?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냐?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조선도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였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자, 사연의 주어는 조선과 인도를 이걸 풀어본다면 바로 식민지가 되겠네요. 조선과 인도가 세계에 되게 많다. 많다는 건 뭐예요? 소리법으로 질문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과 인도가 어떤 식민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비판하고 있네요. 자, 다음 점 보겠습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으로 주어가 바뀌었네요. 주어가. 나는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나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 단어가 연달아 나올 때 일단 동그란 것부터 생각하는 까지가 수식어구죠. 이것이 뒤에 나오는 외로움을 수식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가 주어고 서술어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외롭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외롭다. 그럼 이때 외롭다는 뭐 친구가 없어 외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나는 자, 괴롭다. 걱정이다. 번민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동그란 지구가, 다시 말하면 이 동그란 지구가 국경이 나눠지지 않고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서로 위하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원래 지구였는데, 그런 평화로웠던 지구가 조선과 인도 같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강대국들이, 일본 같은 나쁜 나라들이, 또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그 식민지 백성들을 고통 속에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정말 비판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어떤 식민지, 어떤 현실, 식민지를 지배하는 어떤 이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 밑에 풀이가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자, 이론이 더러는 약간 없이 아주,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면 absolutely, 절대적으로, 원래부터 지구는 한덩이 푸른 송, 지구가 주어가 되겠네요. 한덩이였다, 푸른 송이였다. 원래 지구는 정말 한 공동체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과거의 어떤 평화로웠던 지구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의미단위 읽기라고 하는 이런 과정, 여러분들 시를 정말 잘 독해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정말 잘 맞추어내고 완벽하게 맞추어내고 싶다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 기술만을 탐구해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원리 입각에서 시를 해석하는 훈련을 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시가 나와도 자기 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 독해 훈련이고 그것을 의미단위 읽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시만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독해도 이렇게 독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문 잠깐 보시죠. 여기 제가 가져온 이 지문은 비문학 독해 지문이고요. 소위 기술 영역에 속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수능에 나왔던 실제 출제 지문이고요. 학생들이 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온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러분 딱 보기에도 벌써 압도하는 어떤 단어들의 숲이 있죠. 정말 쏟아집니다. 잠깐만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자세히 분석할 상황이 아닌 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분석을 통해서 아까 시와 비교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 부족해서 한두 문장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이게 지금 3문단이 되겠습니다. 원지문에.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이게 지금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술 지문입니다. 너무 굉장히 어렵죠? 자,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자,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했을 때 이것이 동영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일종의 주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는 거죠. 자,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자, 아까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한다 말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그 생성할 때 프레임 생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계산을 완료한 후에 모델링 할 때 계산을 한번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렌더링이라는 걸 할 때 역시 뭐 한다? 계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의 중요한 의미 단위는 뭘까요? 자, 동영상을 만들 때 그 기본이 되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프레임을 통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이미 어떤 과정이 개입된다? 자,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자,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프레임은 뭐 한다? 계산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즉 프레임을 생성할 때란 뜻이죠.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요.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니까? 색깔 바꿔볼게요. 자, 개수가 많게 되면 개수가 많을수록 또 화소가 많을수록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로 내용이 많아요. 자, 오늘 세 번째 문장에서 프레임 생성을 시 계산을 할 때 계산은 정점의 개수나 화소수가 늘어날수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의 의미 단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자, 시간이 길어진다. 계산을 할 때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으로 자, 의미 단위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 생성할 때 계산을 한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점의 개수나 화소수에 따라서.
자, 이때 컴퓨터의 CPU는, 자, CPU가 다시 주어로 등장합니다. 주어가 바뀌었네요. 자,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자, CPU의 특성입니다. 연산할 때 하나씩 순서대로 세치기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그러니까 CPU에 내가 키를 막 눌러가지고 막 정보를 막 쏘게 되면 거기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이 되면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립니다. 병목 현상. 이걸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버퍼링이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버퍼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프레임을 만들 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아까 앞에 문장에서 프레임 생성할 때 계산할 때는 정점의 개수나 화소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어지는데 CPU가 이거를 계산할 때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었을 때 CPU의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CPU는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데? 하나씩 순서대로 해요. 얘는 정말 고지식한 놈입니다. 기다려. 차차차 합니다. 한 명씩 하기 때문에 걔들이 막 몰려오는 순간 진짜 어떤 가게, 유명한 가게에 셰프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셰프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게 CPU이다. 이 문장은 이 세 번째 문장의 의미 다니는 CPU라는 주어를 가지고 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게 S와 V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장은 이런 식으로 중심되는 주어 단어와 수를 끄집어와서 의미를 결합시켰을 때 의미 단위의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연산해 가면서 문장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CPU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CPU는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죠.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GPU,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여러분, 특히 아들 되시는 어머님들 아시죠? 아들이 게임할 때 엄마 나 게임 잘하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우리 컴퓨터 너무 느려. 그래픽 카드 바꿔주세요. 얼마인데? 기본이 30만 원 갑니다. 좋은 건 50만 원, 100만 원. 비싼 건 200만 원 넘습니다. 그런 GPU 장치가 필요합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데이터 처리 CPU는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느려터지는데 CPU가 이런 하나씩 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반면에 CPU는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수백 개, 수천 개씩 이렇게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CPU에 비해서 저속이긴 하지만 저속의 속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동시에 쉽게 말하면요. 한 가게, 유명 가게의 음식점의 셰프가 한 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속도가 느리긴 해요. 속도가 느리지만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손님이 막 몰려와도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GPU는 어떻게 여기서 GPU가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GPU는 어떻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따라서 각각은 저속이지만 어때요? 저속이지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결국은 시간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 단위가 이동을 하고 있네요. 자, 시간의 문제로 데이터 처리 속도의 문제를 가지고 의미 단위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계속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속을 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GPU는 한 번 연산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한 후에 한꺼번에 명령을 전달하면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의미 단위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별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의미 단위 읽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학원 선택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원장 직강 거기 가셔야 됩니다. 대형 강의 절대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인강이나 대형 강의는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어떻게 강연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런 목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벌구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한 번만 굽지 않고 초벌 굽고 재벌 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초벌과 재벌을 거쳤을 때 정말 탄탄하고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 걸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강이나 대형 강의는 정말 초벌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실력의 완성을 원하신다면 인강에서 끝나면 안 되고 대형강에 끝나면 안 되고 대형강에 지나서 소형학원으로 가십시오. 인강을 한번 스쳐서 소수 정액학원으로 가세요. 무조건 소수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원,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진심으로 가르치고 실력 있는 분한테 가셔야 됩니다. 자, 10명이야 왜 갑니까? 10명이야. 여러분들 정말 훈련된 강사가 그리고 경력 있는 분이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정말 제가 해봤지만 12명 넘어가니까 정말 힘듭니다. 아이 컨택 할 수가 없어요. 1대1 질문 피드백 할 수 없습니다. 학생한테 물어서 학생이 아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정말 대형 강의에서 한두 명의 학생한테 질문하겠지만 나머지 98명은 뭐합니까? 보고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모르는데 실제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아닌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한 번의 개념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도 나갑니다. 그거를 한 번 들었다가 다 이해는 되겠지만 기억에 남습니까? 수학의 영어는 반복합니다. 많은 국어 개념을 주일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머리 각인시키는 방법은 테스트를 보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요. 그 테스트 어떻게 옵니까? 선생님이 만들어서 나눠주고 보게 한 다음에 강사가 직접 1대1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1대1 확인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를 냅니다. 숙제 다 내죠? 대형 강의 다 숙제 냅니다. 근데 검사를 합니까? 검사해도 그냥 형식적이죠. 이런 숙제 관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학생의 숙제였나? 확인한 다음에 1대1 검사를 한 다음에 내용에 좋지 않으면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준 다음에 그 학생이 그 문제를 개선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트롤해야 되고 그 학생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숙제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숙제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질문을 던지려면 소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20, 30명 강의도 힘들어요. 50명, 100명 그런 강의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100명 중에 성공한 학생,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고 다 이미 그 기반이 있는데 선생님의 빠른 강의, 정말 겉으로 보기 화려한 강의를 통해서 득볼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저희 학원 그 시간표에 물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고1 신규반, 고1 예비 신규반 모집합니다. 이제 곧 야근하는데, 자, 이 반이 주중반은 수요일 날이 있고요. 토요일 반은 수요일 4시, 7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2 계속반 약간명 모집입니다. 별로 티오가 없습니다. 역시 고3도 마찬가지고요. 고2 계속반은 수요일반, 주중반 수요일, 주말반 토요일반이 있습니다. 고3 계속반은 주중반 금요일, 토요일 4시, 7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3의 경우에만, 고3만 수능 국어 단기 속성 등급 업그레이드, 3등급이 1등급으로, 4등급이 1등급으로, 4등급이 2등급으로, 이렇게 등급 업그레이드 반을 소수명을 개별그룹으로 모집합니다. 3개월씩 6개월 걸립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려면, 개별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성적 확인하고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봅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학원에 원래 매해마다 이런 사례가 늘 나오기 때문에 자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길게 죄송하고 한마디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이해하면 국어 공부 방법이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의미 단위 읽기 이런 걸 통해서 문장의 이해력이 좋아지면 국어의 성적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원은 그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국어 성적만 오를 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 뭐 독해할 거 없이 독서 이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깊이 있는 지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삶이 밝아집니다. 저한테 변호사님이 대학 가서 리포트를 잘 쓰게 되었다, 글을 잘 쓰게 되었다, 글의 깊이를 훨씬 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꼭 성공하시길 빌면서 국어에서 대입 반전을 이루시길 기원하고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